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가까울 것 같지 않은 나라이지만 은근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 한국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제거당할 뻔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똑같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한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국가 고문이 직접 나서서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 K-팝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해와 한국에서 연수를 받기도 하는 등 인연이 꽤나 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일본이지만 그 10분의 1밖에 투자하지 않은 한국에게 고속도로, 플랜트뿐 아니라 미얀마의 미래가 될 경제협력 산업단지 및 신도시까지 국책사업들은 죄다 한국에게 맡겨버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중국 대륙위를 6시간 날아가다 보면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나라에 도착합니다. 인도와 중국, 태국과 국경을 접한 이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이 열렬히 짝사랑한 나라로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해왔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노력과는 다르게 미얀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목격됩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은 전 세계인들의 지갑을 열어보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얀마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미얀마인의 지갑을 열어봤는데요. 집권 여당의 당원 카드를 발견한 일본인 리포터가 미얀마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그는 당당하게 한국같이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거기에서 일본인 MC는 크게 당황하고 말죠. 일본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대뜸 한국을 닮고 싶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몇몇 시민을 인터뷰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미얀마인들을 깔보고 무시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일본인들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었죠.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인도, 중국,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언뜻 작은 나라라고 생각되지만 인구수 5,371만 명을 보유한 국가로 국토 면적은 태국보다도 베트남보다도 캄보디아보다도 큰 국가입니다. 현재 미얀마는 국토는 거대하지만 미개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제2의 베트남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베트남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기업들이 미얀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추세죠. 베트남이 이미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미얀마는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관계로 인프라는 취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7세 이하의 젊은 층 인구가 많고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중국과 베트남을 이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이는 신남방 정책의 요충지로 연평균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발전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러한 잠재력을 알아본 많은 국가들은 미얀마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은행 등의 금융권을 시작으로 이미 3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한국보다 미얀마를 먼저 공략한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얀마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는 1954년 양국 외교관계 회복에 합의하면서 2억 5천만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지급했고 이후 지속적인 공적개발 원조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는 미얀마가 일본에 빚진 부채 57조 원 중 절반을 훌쩍 넘는 33조 원을 탕감해주는 등 미얀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전체 36%를 차지해 부동의 1위입니다. 그만큼 미얀마는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을 들이는 동남아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일본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부채도 탕감해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사업은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국가가 최소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도로, 교량, 건물, 전기 등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중 고속도로는 국토라는 인체의 혈관과 같아서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역시 경부고속도로로 전국이 연결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뤄냈죠. 현재 미얀마는 말 그대로 꽉 막힌 상태입니다. 전 국토의 75%가 비포장 상태죠. 그나마 좀 도로 같아 보이는 것은 양곤 만달레이 구간입니다. 고대 수도였던 만달레이와 현재 수도인 네피도 그리고 2005년까지 수도였던 양곤을 이어주는 고속도로지만 연약한 지반과 배수 불량으로 도로가 망가져버려 화물차 운행은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미얀마는 2011년에 완공한 고속도로를 부수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013년 고속도로를 포함 총 34,378km의 간선도로망 마스터 플랜을 한국에 요청해 왔습니다. 즉 미얀마의 고속도로 및 국도, 간선도로를 전부 한국 기업이 설계해 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유신, 천일, 일신 등 세계 엔지니어링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도로 개선 시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36년까지 완벽한 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가 바뀌더라도 마스터 플랜을 새롭게 짤 가능성은 적고, 한국 기업이 설계한 만큼 한국 기업이 이를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도로 구축 이외에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교량, 터널, 철도는 물론 전력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를 세우는 등 앞으로 미얀마는 완벽히 다시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미얀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산업단지까지 한국에 맡겼습니다. 지난 2013년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양곤에 여의도 면적 크기의 거대한 산업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미얀마 건설부는 현물로 토지를 출자해 LH에 5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공해줬고,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 700억 원을 투입해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될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공기업은 도로나 가스, 철도 등으로 해외 진출을 이뤄냈지만 LH처럼 산업단지를 조성해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을 병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LH가 295억 원 규모의 1단계 조성공사 계약을 수주했죠. 사실 미얀마는 일본과 중국이 군침을 흘리는 주요 국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일본 국제협력기구 지카가 자금을 활용해 경제특구를 개발하면서 신공항 사업 수주 등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1대1로 정책의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인도양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미얀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제2의 베트남이라 불리는 미얀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는 등 광폭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미얀마 정부가 달라 지역에 한국형 신도시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LH가 협력하기로 결정했죠. LH는 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토지 분석, 공사비 산정 및 자본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얀마의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미래를 가진 미얀마지만 어두운 면도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끌시끌하더니 다시 전 세계로부터 우려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시작한 건 2012년입니다.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서는 모두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명 로힝야족 탄압으로도 잘 알려진 사건은 영국이 그 불씨를 지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던 영국은 세 차례에 걸친 영국 미얀마 전쟁에서 승리하며 미얀마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미얀마를 통치하기 위해 펼친 정책은 분할 통치 정책으로 피지배층의 민족 감정이나 종교,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내부 갈등을 유발시켜 통일된 특정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소수민족을 경쟁시켜 그 누구도 그 내부를 통일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미얀마는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다수를 차지하던 버마족을 탄압하고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는 1885년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는 미얀마인들의 토지를 수탈해 로힝야족을 농사에 활용해 이들을 중간 지배 계층으로 등용하는 등 로힝야족 우대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 오래전부터 미얀마의 털을 잡고 살았던 미얀마인들 입장에서는 로힝야족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이교도로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부터 미얀마인과 로힝야족의 뿌리 깊은 적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미얀마 정부는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로힝야족은 미얀마로부터 쫓겨나 수십 년간 국적 없이 떠돌았죠.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오래전에 미얀마에 정착한 아랍 상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얀마 정부에서는 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보고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결국 2012년 이들의 갈등은 폭력 사태로 변질됐고,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추방시키고 수만 명을 난민 캠프에 격리시키면서 이 갈등은 좀처럼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사로 전 세계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던 미얀마가 또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된 건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얀마는 잘 모르는 분들도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가 고문입니다. 원래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학위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이 보장됐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간호하고자 귀국한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에 의한 시민 탄압을 목격하고는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얀마의 국부라고 불리는 아웅산 장군으로 영국과 일본의 무력 지배에 맞서 항쟁을 주도하면서 60여 년에 달하는 식민지 역사를 끝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녀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미얀마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됐고 그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군부는 1989년부터 그녀를 가택연금과 해제를 반복하다 2016년 문민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외무장관에 취임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미얀마의 평화를 불러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미얀마에서 총선이 열렸으나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가 전체 의석의 83.2%를 차지하면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됩니다. 선거 직후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면서 쿠데타 가능을 시사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공식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 및 집권당 고위 인사들을 가택에 구금했다고 발표했죠.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권력은 군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가택연금 됐다가 10년 만에 다시 기약 없는 구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서양의 많은 국가들은 당장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해제하라며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얀마는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이지만 경제발전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용돌이가 끝나는 시점에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